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90년대 초반에 나주문화예술, 문화원 산하에 나주문화예술진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활동했던 멤버들이 눈에 몇 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금성산과 금성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2000년에 박물관장 할 때 이미 책자로 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보니까 오류도 많고 틀린 것도 많아서 다시 한번 또 고쳐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 순서는 백제미 신라 소사와 금성산, 그 다음에 고려시대 금성산, 또 조선시대 금성산,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와 신라 소사에 관계되는 금성산,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삼국사기가 제가 오늘 발표할 건 거의 다 기록의 입장에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김부식이 지었다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본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금성산은 나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해당 지역은 백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백제 본기의 내용을 주로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신앙체계는 보편적으로 천송강림 사상에 입각한 재정일치 사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자기의 힘인 것처럼 정치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군 신화에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단군 신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린다고 한다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풍부군사원사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지리산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신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아들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시를 베풀어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천송강림 사상이니까 다분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려오는 통로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신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천상, 고산, 인간, 이렇게 하늘의 신이 높은 산을 통해서 내려와서 강림해서 인간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단군신앙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송강림 사상이 결국은 정치 지배를 하고 또는 거꾸로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땅에 수확을 통한 경제력, 정치 지배력과 경제 지배력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사상을 아마 삼국시대 초기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 본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백제 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원조왕 때는 동명왕의 시조의 사당을 제사 지내고 천지신명의 제사 지냈다. 다루왕도 마찬가지고 거의 똑같이 시조의 제사하고 천지신명의 제사하고 그 다음에 동서왕 때도 마찬가지 천지신명의 제사했다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글씨는 시조신, 그 다음에 노란 글씨는 천지신명 이렇게 제사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천송강림이라고 하면 하늘에 천신만 제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백제지역은 나중에 고구려도 그렇습니다만 백제지역은 유일하게 하늘과 땅에 대해서 같이 제사를 했어요. 제천사지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제사하고 땅에 제사 지내고 이렇게 두 가지를 겸했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마 땅에 제사하는 것을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하늘에서 강림했다 하지만 비를 내릴 때 비 내리는 양도 중요하지만 땅의 품질도 무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신에 대한 것을 더 오히려 강조했던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국시대 제사지에 나와 있는 삼국사기의 제사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고구려는 귀신제, 사직제, 영성제, 천제, 수신제, 시조제, 시조제가 나오거든요. 동명성 아까 지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산천제가 나와요. 백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 동명성의 시조제, 그다음에 천지제 이걸 지냈고 신라는 뭐 시조제 나오고 여러 가지 신라가 제일 많아요 잡신들이. 그 다음에 산천제가 나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삼국사기 제사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똑같이 공통적으로 추출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조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제, 천지제, 산천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거의 삼국시대 산신신앙은 산천제 중심되어 있다고는 대충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공통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대충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 고구려 신라는 주로 시조시나 제사를 드리는 게 대부분인데 백제지역은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제 본기 내용 중에 제천사지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늘에 제사하고 땅에 제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백제 의례가 제천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천사지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마도 일부러 천신사상을 강조한 내용이 아니라 지신도 더불어서 강조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분히 백제는 고구려의 일종의 한 지류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을 무시 못했을 겁니다. 근데 고구려의 제사조에 보면은 삼국사기 제사조에 보면 고구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구려에서는 항상 3월 3일에 낙랑구에 모여서 돼지와 사슴을 잡으면서 천과 산천에 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천과 산천이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에 제사했다는 내용이니까 백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이 글에서 천과 산천을 의미는 백제의 제천사지와 같다. 이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백제 본기에 천지신명께 제사했다는 이 내용은 결국은 천신과 지신을 의미하고 그것이 곧 이 산악신앙과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백제 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삼국시대는 우리 나주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금성산에 대해서 제사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금성산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라에서는 삼산과 오악을 숭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삼산은 나력, 고라, 현례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건 대사로 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오악은 부악, 토암산,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인데 여기 잘 보면 이 오악은 중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대사보다도 신라는 중사에 더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중에는 부악은 경주 내에 있고 토암산은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계룡산은 다분히 백제의 접경지기에 있고 지리산은 가야의 접경지기에 있고 태백산은 고구려의 접경지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계룡산은 백제 지역, 지리산은 아무래도 가야 지역, 태백산은 고구려 지역. 근데 이건 국토 방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오악을 중시한 이유는 물론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세력을 포섭하고 진압하는 데 더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산은 고구려 접견 지역, 그 다음에 계룡산은 백제 접견 지역, 지리산은 가야 세력, 이런 세력들을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또는 정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신라는 오악을 숭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라의 대사, 중사, 소사 중에 소사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한 24개가 나타납니다. 24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상악, 설악, 화학, 그 다음에 겸학, 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제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1번부터 5번까지는 금강산, 설악산, 화학산, 겸학산, 삼각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분히 고구려 접견지역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월락은 월출산을 가리킵니다. 무진학, 무등산, 서다산은 진안에 있으니까 아마 마이산을 지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로산은 무주의 노사이니까 아마도 덕유산을 가칭한다고 가정한다면 요 지금 노란 것은 거의가 우리 백제 지역에 있는 그런 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웅지라든가 우하라든가 삼기라든가 그 다음에 가락 등 이는 되게 진주라든가 청도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창원 이쪽은 가야 지역을 경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사는 다분히 지역적인 방어, 아까 오악은 국토방어라고 한다면 이건 지역방어를 위한 형태로서 소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우리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우리 지금 백제 지역입니다. 백제 지역에 월락,
월추산이에요. 그 다음에 무진학, 무등산이에요. 이 사이에 우리 금성산이 있는데 지금 신라 소사에는 우리 금성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락 월추산은 정상에 바위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 바위가 이상한 바위가 있으면 경외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무진학, 무등산도 서석대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다산은 마이산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로산은 덕유산이라고 가정하면 덕유산도 정상에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산들은 바위가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산들이에요. 만약에 월추산과 무등산 사이에 우리 금성산이 있는데 금성산은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바위가 없어요. 그냥 평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라고 그럴까 신라시대 소사나 중사 이런 산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느낄 때 그럽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형극설이 있는 것 같아요. 형태를 봤을 때 경이로움이 있나 없나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라도 지역만 제가 보는 거예요. 월추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경이로운 바위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무등산도 마찬가지 서석대 바위가 좀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비롭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다산도 마찬가지. 진안의 마이산이니까 마이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향적봉, 도교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 형극설이 입각한 것으로 봐서 경이로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주의 금성산은 월출산과 무등산 사이에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소사에도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금성산 정상에 가보면은 바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지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소사가 24개인데 이 소사 24개는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1번부터 5번까지는 고구려 경제지역을, 그 다음에 이 노란 것은 백제 경제지역을, 그 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야 경제지역을. 그래서 결국은 신라의 소사는 24개 소사가 지역 방어를 목적으로 해. 쉽게 말하면 신라가 팽창할 때 진흥왕이 제일 많이 넓혔다고 하는데 그 팽창할 때 아무래도 지역 방어를 위해서 소사를 설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 중에서 6, 7, 80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월출산, 무진학, 무등산, 그 다음에 마이산 또는 덕유산 이런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백제 지역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 16, 29는 이것은 아까 창원이나 진주 그쪽에 있는 것이니까 외구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는 금강산에 있던 것이니까 설악산 금강산이니까 이것은 고구려 방어를 목적으로. 따라서 대산은 왕실을, 중산은 국토방위를, 소사의 제장은 지역 방어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의 금성산은 외람되게도 그때까지는 아직 커다란 목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금성산입니다.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금성산의 이제 면모가 드러나는데,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도표로 아마 3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3개는 뭐냐면, 고려의 산신신앙은 어떤 목적으로 지냈는가, 그것이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금성산신도 어떤 목적으로 정립이 됐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첫 번째가, 고려 산신신앙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 도표 1에 나오는 것이 6개가 되는데, 현종 때 송악의 비를 빌었다, 정종 때도 북악의 비를 빌었고, 선종 때는 산악의 비를 빌고, 예종 때는 구월산에, 정종 때는 북악에, 숙종 때는 송악에 이렇게 비를 빌었다는 얘기거든요. 농경국가에서,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거든요. 그럼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우선 풍조는 농경사의 기본적인 메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고려의 첫 번째가 농경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신신앙을 가져갔다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자 감찰하사 안자몽이 거란병이 장단에 이르니 눈보라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가막신사의 마치 깃발과 토마가 있는 것 같다. 거란병이 들어서 감히 전진하지 못했다. 이 가막신사가 결국은 거란병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역시 거란이 왕성이 취입하자 숭악의 신이 밤중에 수만굴의 소나무로 변하여 사람 수를 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숭악의 신이 결국은 거란군을 물리쳤다는 얘기고, 고종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몽고병이 충주에 들어오니까 여기 월악신사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운무가 끼고 풀가 뛰어서 몽고병이 신의 도면에 의해서 공격하지 못했다. 월악신사가 몽교봉을 퇴치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김경선, 이제 이건 저 고려사 열전 김경선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금성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친히 술잔을 2번 올리고 마지막 한 잔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올린 내용이건데, 요 내용은, 김경선이라는 사람이 요쪽에 나주에서 이연연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연연이가 백제의 부흥을, 기치를 내걸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김경선이가 전라지휘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라지휘사하면서 요거 묻히는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적으로 간주해서 적을 물리칠 때 금성신사의 기원을 빌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전쟁이 일어날 때 진봉산, 구룡산 산신에게 미리 전승을 기원했다고 하는 것. 또 신종 때도 봉산대왕, 경주의 북청산, 그 다음에 동학, 성학의 산신에게 전승을 기원했다고 하는 것. 7번째 정지장군이, 이 정지장군은 나주정씨예요. 외국과 싸우기 앞서 지리산 산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2번째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가 방어를 위해서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은 산신의 도움을 받았다. 산신의 효령이 있었다는 얘기죠. 산신신앙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3번째 이 도표에는 자, 민간의 병이 있어 숭악신사에 찾아가 옷이나 말을 바치기도 했다. 2번째 신종 때 경중 밀란이 있으니까 지리산 산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 충렬한 때 병이 걸리자 지리산에 충렬하게 병이 걸리자 지리산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지금 산신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는 산신신앙 목적이 3가지거든요. 첫 번째, 농경사에서 비를 풍족에 내리는 것. 2번째, 국가 방어. 3번째, 치병, 병을 방어하는 거죠.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사에 있어서 비를 풍족에 내린 것은 이것은 풍요로움과 관계가 있고, 2번째, 국토 방어는 편안함과 관계가 있어요. 아마 이 2번째 내용이 지금 7가지가 나온 내용은 고려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외침을 많이 받아요. 거란족이 나오지, 금나라가 쳐들어오지, 몽고가 쳐들어오지, 외구가 쳐들어오지. 이게 고려 때는 하여간 외침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3가지가 산신신앙의 요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것이 이제 3가지 요건에 의해서 산신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느껴봐야 할 시사점이 있습니다. 고려의 산신신앙은 비를 조절하는 힘의 소유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농경사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2번째는, 2번째 도표에서 나왔으니 외적으로부터 지역이나 국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의 사유로 느꼈다. 그 중에 금성산신도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3번째, 병을 낫게 이런 치병의 요인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고 웃음 풍조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없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병이 없으면 무병장수하는 것은 그 인간의 기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신신앙으로 받들었다고 한다면 고려 사회는 왕실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형립이 되죠. 산신숭배는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에서부터 민간의 일까지 고려시대는 크게 성행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나주 금성산의 봉작입니다. 요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조선시대는 역으로 지금 추적하는 겁니다, 제가. 나주 금성산이 봉작했으면 그 다음에 사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사전에 올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가 금성산을 호국배이라고 작호를 내려, 그러니까 봉작을 내려. 그 다음에 2번째, 태종 이방원이가 사전에 등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세종대왕이 심판을 줘요. 금성산 지시라는 심판을 부여해요. 순서가 자기를 받아야 사전에 올라가고, 사전에 올라가야 그 다음에 심판이 부여가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나주 금성산이 충렬왕 3년에 정령공이라고 하는 자기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전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오른 기록이 고려사 어디에도 없어요. 봉작만 나와 있어요. 자기를 받았다는 것만. 자, 그런데 우선 이 내용만 잠깐 보겠어요. 고려사 봉작 내용, 산천신에게 봉작을 하는데, 자, 목종 때는 훈호를 가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여기서 훈호를 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기록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현종 2년에 거란족이 침입해가지고 나주로 피난을 와요. 현종이 피난 오거든요. 그래서 한 10여일 머물다가 이제 올 때도
왜 굳이 나주로 왔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다 보면 중간에 부여도 있고 공주도 있고 전주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나주로 왔을까? 이건 고려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상정할 수 있어요. 전주나 공주, 부여는 후백제 세력, 백제 세력, 후백제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주는 왕건이 나주 대행도를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정기대감을 여금해가지고 주둔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란군이 사실은 천여병 이때 쳐들어올 때 개성까지 쳐들어왔지 밑에까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공주나 부여, 사여 이런 데 전주에도 머무를 수 있는데 그리 안 갔어요. 오히려 나주로 왔거든요. 그것은 해종과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왕건이 해상 세력인데 나주도 해상 세력이 여기에 근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피난을 와서 그 현종 8년에 여기 해독 산천신에게 훈호를 가했다. 이것은 2년에 피난 와가지고 궁궐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궁궐을 짓기 시작했는데 현종 5년에 궁궐이 완성됐거든요. 그 완성된 해에 산천신에게 훈호를 가했다고 그래요. 훈호를 가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문종 때는 공호를 가하고 그 다음에 숙종 때는 덕호를 가하고 또 예종 때는 가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종 마지막에 17년에는 명산 대천으로 사전에 실린 것은 명호를 가했다. 이 기록 중에서 사전이라는 말이 지금 고려사에 처음 나온 곳이 이 기록이에요. 여기거든요. 예종 때 사전에 실린 것에는 명호를 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현종이 피난 와가지고 현종이 피난 와서 열흘 있다가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아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종 때 사전에 실린 것은 명호를 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사전이 처음 나와요. 이게 1122년이거든요. 이 사전에 우리 지금 금성사는 사전에 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충렬왕 때 보면 그냥 봉장한 것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종 때는 조도를 가하고 그 다음에 의종 때는 또 작호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명종 때는 가호하고 그 다음에 고종 때는 덕호 또 원종 때는 여기는 이제 작호했다는데 무등산신의 음조에서 작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리의 서사제도 나와요. 근데 이 무등산신이 작호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금성산신은 충렬왕 3년에 정영곡으로 봉작했다는 것은 정관신조에 열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무등산신은 우리가 좀 물론 역사적으로 주명할 방법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무등산신은 금성산신보다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좀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금성산신은 3년 뒤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등산신은 누가 했냐면 승남의 내용이에요. 원래 김주정이가 서왕사에 방울이 3번 울려가지고 적을 물리쳤다 해가지고 조정에 건의해가지고 작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열전 김주정전에 보면은 이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승남에만 나와 있어요. 동궁여지 승남 광사전조에만 김주정이가 무등산신 작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실제 고려사 열전 김주정전에는 내용이 무등산신 작호한 내용이 한 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 우리 금성산신의 정령공으로 봉작했다는 것은 고려사 열전 정관실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승남에도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 물론 일명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등산신이 먼저 봉작을 받고 금성산신이 나중에 받은 이유는 광주, 이제 광산이죠. 신라 때는 무진학이라고 무진주라고 했으니까 신라가 무진주를 먼저 키웠어요. 그러니까 무진주 산하에 우리 나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진주가 먼저 컸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신라가 망해버리니까 고려는 결국은 나주를 목을 줬단 말이에요. 나주 목을 목사로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려 때부터 나주 세력들이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김주정을 중심으로 한 무등산 세력들이 아마 나주 금성산 세력들보다도 나주 금성산을 중심으로 한 나주 정씨지요. 그 세력들보다 서로 아마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의 균형을, 힘에 대한 어떤 우세, 열세 이런 것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정이가 먼저 고종 원종한테 간여해가지고 무등산에 봉작을 받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금성산시는 정가신이가 건의해가지고 정령공으로 봉작을 받아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그 무등산, 무진 광주 세력과 나주 세력 간의 알력에 의해서 결국은 서로 다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여튼 금성산시는 1277년 정령공으로 보증된 작호를 받아서 정가신 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대로 이 내용이 1277년에 작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받으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는 자기를 받고 사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를 받았으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자기를 받고 나서 이후에 사전에 올라가야 옳아요. 근데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커다란 맹점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강신조에 있는 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렬한 3년 5월 임진일에 탐나지게 금성산시 인근이 도와준 증언이 있었다. 그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해마다 쌀 5석씩을 제사 지내겠다. 이것이 이제 고려사 잡종제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공민왕 때 덕호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마다 그 작호를 내린 것이 다 다르거든요. 명칭이 달라요. 근데 그것은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려시대 봉작에 대한 기록은 이 기록으로 보면 산천시대 작호를 내린 것이 어떤 것은 작호, 덕호, 훈호, 전호, 공호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제 훈호인데 목적 현종 때도 훈호가 주어졌어요. 근데 훈호는 대개 사람에게 주어질 경우는 이런 배설이 합니다. 상주국 또는 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배설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작호를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작호가 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약간 훈호로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공호는 문종 때 나타나는데 이건 공신호가 유사하고, 그 다음에 덕호, 전호, 작호가 나오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설명이 없어요. 다만 작호는 사람에게 주어질 경우에 공작, 후작, 백작호 같은 봉작이고 관직이나 관품으로 수혜됐다는 걸 되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호에 대해서는 봉작을 작호라고 하는데 발견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순창에 가면 순창 성황대신 사적기가 1980년대인가요? 88년인가? 90년대 초에 그 현판이 발견됐는데 그 현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왕이 교지를 내려서 송악을 으뜸으로 삼았는데 국내 명산대천에 봉작을 가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교지를 내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금좌 광록대부 사만이라고 했다. 금좌 광록대부 사만이라고 첨지를 내렸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성황사제 순창 성황사에는 금좌 광록대부 사만이라고 하는 요거 자기를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순창의 성황사는 설공검이라는 사람을 시조신으로 모시는 사당이에요. 근데 이제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기록이 아니라 제 추측이에요. 자, 순창의 설공검은 우리 정가신하고 태어난 해가 똑같습니다. 1224년에 태어났습니다. 죽은 해는 이 설공검이가 한 4년 먼저 죽었어요. 정가신은 4년 늦게까지 살았어요. 같은 해에 같은 배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공검이는 순창의 성황대신 사적기에 시조신으로 모셔졌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해에 순창의 설공검이는 대신 성황사에 시조신을 모셔주고,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령공이라 자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누구에 대한 산에 대한 자기냐, 아니면 나주정씨, 지금 고장을 정자를 썼지만 그게 나주정씨에 관계되는 정씨의 작호를 준 것인가, 한번 기록은 없지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작호라든가 덕호, 그 다음에 훈호, 전호, 공호는 전부가 하여간 고려 산천신에게 자기를 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호를 정령공이라고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작호를 받을 때 금성산의 산신과 관계되는 또는 금성산과 관계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등장하는 인물이 아마 장황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금성사과 해종사 이렇게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고려사 열전 후비의 첫 번째에 보면은 장하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어머니가 출신이 한미하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성광이 그의 가문이 한미한 탓으로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마치 가문이 미천하여 이런 뜻으로 다 지금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요 미천하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미천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모두 그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라 열전이나 고려 초기 열전에 3대가 나오면 귀족이나 호족이랍니다. 왕건은 아버지는 나오는데 왕건은 아버지는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안 나와요. 할아버지는 마치 용신이나 뭐 이런 식으로 부화되어 있어요. 최초에도 마찬가지예요. 강수, 설총은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근데 최초는 가계 민례라고 나와요. 삼국사 열전에 가계 민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최초연 자신도 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대가 나온 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이것은 귀족 내지는 호족이라는 얘기예요. 미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할 때 한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측미라고 되어 있는데 곁측자에다 적을 미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천한 게 아니라 세력이 약하다는 뜻으로 풀어야지 미천에다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그 옷에 자왕포를 장왕에게 줬어요. 그 왕건이. 그래서 왕후는 이것을 박수리에게 보냈더니 박수리는 태조의 구도를 알차리고 왕이 계승자로 정할 것을 정윤으로 정할 것을 청하였어요. 그래서 왕자 무가 정윤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근이 호를 장왕을 했다.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해종사라는 해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없어요. 흥룡사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고려사 열전 많이 나오면 이게 나와야 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흥룡사는 금강진 북쪽에 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앞에 내용과 비슷하고 끝에 가서 그 자리에 큰 절을 세워 흥룡사라고 그 앞에 우물을 완사천이라니 속설의 곳이가 빨래한 곳이다. 이건 승남에 나온단 말이에요. 동군여기 승남에. 이게 동군여기 승남이 성종 때 처음 만들어지고 신증 동군여기 승남은 1530년 중종 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기록이 성종 때 기록을 우선한다 하더라도 흥룡사는 고려 초기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앉았다는 얘기로 봐야 해요. 기록이 없어요. 고려 초기 기록에는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종 때 만들어졌던 동궁여기 승남이 1481년에 만들어지고 신증 동궁여기 승남이 153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요 무렵에 가깝게 흥룡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무렵쯤으로 봐야지 않을까. 요건 이제 나중에 문제니까 일단 고려사에는 단 한 줄도 흥룡사나 해종사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해종사는 흥룡사 안에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사한다. 그럼 이 제사한다는 내용을 여기 여러분 좀 보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금성일기에 이한광과 장득수가 해종의 소상과 진영을 옥교장에 모시고 2월 6일 서울로 떠나갔다고 금성일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1429년이에요. 근데 세종실록에는 1428년 10월 기록에는 나주에 소장한 해종의 진영과 소상, 광주에 소장한 태조의 진영을 개성 유사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년 차이잖아요. 조선왕조실록 세종에는 10년 8월에 이렇게 유사로 옮겨 강릉에 묵게 하소서. 그러고 나주에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윤허를 한 것이고, 왕이 윤허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주에 내려오는데 보통 3개월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면 11월 달쯤 내려왔다고 가정하면 그때 옥교자를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월에 해종의 소상과 진영을 서울로 가지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추정해 보면 자, 해종의 소상과 진영을 가지고 갔으니까 해종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해종사는 최소한도 1429년에 폐사됐을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위에 해종사는 흥룡사 안에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사한다? 이것은 동궁여기 승남이라면 성종 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1481년이고 중종 때 만들어졌다 해도 1530년이요. 그때까지 제사를 지낸다? 이건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아마도 나주 오씨들이 지낸 제사일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선 초기에 고려의 왕조를 부정하고 조선을 건국했는데 조선이 고려의 그 유습을 그대로 둘 리가 없잖아요.
붙이지 않을 거예요. 더구나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태종 이방원이라든가 성종 때 모든 것이 다 유교식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이거 있을 리가 없어요. 더구나 또 여러분 생각해봐요. 중종 때 도학 정치를 했던 조광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중종 때 도학 정치의 조광조가 화순까지 기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갔다고 한다면 이게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그러니까 해종사가 폐사된 것은 요 무렵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사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국가적인 제사는 아니고 아마 문중에서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종이 왕위를 계승해서 사직을 받들어서 사당을 지어서 제사했다. 역시 승남 나주목주에 나오고 그 다음에 현종이 대묘를 참배하고 선대왕과 왕후들의 전호를 더럽혀서 배행경, 홍유, 복지경, 신승경, 유금필, 최영 등은 태조묘에 박수리, 김견숙은 해종묘에 배사했다. 이 박수리는 아까 장왕후 후비 열전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빼고 이 견수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김견수리는 사실은 이 김견수리는 왕규와 같은 것이에요. 왕규라고 하는 해족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그 파들인데 그 파에 있었는데 거기 세조 세가에는 게 왕건의 세가에는 이름이 견수리라고 나와요. 김견수리가 아니에요. 견수리라고 나오거든요. 아마 공이 있어가지고 김을 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견수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은 해종묘에 배양을 했어요. 이건 현종 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주도 제고사, 대부 소경, 이당감이 자 이거 잘 보시면 나주도의 제고사란 말이 나와요. 제고사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파견한 관리를 제고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주도가 나와요. 지금 나주도라고 행했던 그 명칭이 내가 아침에 나오다가 한국학연구원에서 발행한 백과사전 있지 않습니까? 백과사전에 나주시를 연역을 한번 봤어요. 연역에 나주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기록을 찾아보니까 왕건이 918년에 철원에서 등극을 해요. 등극하는데 그때 나주에다가 나주도 대행도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해요. 나주도 대행도라고 하는. 근데 그 기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시중을 나주도 대행도로 임명을 해요.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918년에 만들어졌는데 없어진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것도 왕건 세가에 태조 세가죠. 태조 세가에 고려사 태조 세가에 한 줄만 나오지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다시피 문종 세가예요. 문종 때 나주도 제고사 그러면 나주도의 나주도 대행도라고 하는 그 직책기관이 광평성 산하에 있었던 광평성이 시중이 운영하는 데인데 그 시중과 동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주도의 제고사가 문종 때 있었다는 얘기는 나주도 대행도가 문종 때까지 존재했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주도가 제고사를 보낼 때 나주에 뭐 제사 지낼까? 아까 여러분 알다시피 금성산 자기도 충일왕 때 받았지. 그 이전에 금성산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금성산 제사 지내러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뭐밖에 있을 거예요? 현종밖에 없죠. 현종이 아니라 해종. 그러면 문종이 11대 임금이란 말이에요. 문종이 11대예요. 현종은 8대란 말이에요. 8대예요. 그러면 8대 임금이 현종이 피나와가지고 보니까 그때 아마 봤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해요. 해종의 그 외척되는 그 집안에서 제사지는 걸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 다음에 문종 때 나주도 제고사를 파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주도 제고사가 뭐 다른 나주에 왔을까? 금성사는 그때까지 봉장을 받지 않았고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추해 보건데 나주도 제고사가 국가에서 판례한 제사 지내러 온 관리는 무엇 때문에 왔을까? 제 짐작에 아마도 해종사 그것 때문에 왔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종사는 제 생각에 현종 때부터 아마도 문종 때 이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만든다 하더라도 그건 국가적인 제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추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주도 제고사가 굳이 나주에 올 이유가 없는데 굳이 나주도 제고사가 문종 때 파견했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제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해종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7번, 8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때 이제 6번을 보면은 유추가 현종 때부터 5, 6번을 보면 현종 때부터 만들어져서 6번 때 이제 문종 때까지 요 사이에 해종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없어질 때는 7번, 8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1429년에 금성일기 기록으로 보면 나중 내야일기죠. 공민왕 때부터 성종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1429년에 해종의 소상과 진영을 옥교장에 모시고 2월 2일 서울로 떠났다는 기록으로 보면 아마 이때쯤 해종사가 폐사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북한에서 그 해종릉이라고 하는 순릉인데 그 고려사에는 순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할 순자 순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그 발굴조사한 그 북한에서 발표된 그 내용인데 여기 아마 전각이 있던 것 같고 2단 높이에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무덤을 이렇게 지상에 묻지 않고 땅에 묻지 않고 위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독을 당했어요. 여기 이제 이 앞에 여기 고려 왕릉이라고 쓰여 있는데 조선 고종 때 고종 황제가 그 고려 왕릉에 그 표지마를 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세웠어요. 그리고 요즘 뒤에 요 돌이 있는데 요걸 열면 여기 나온답니다. 여기 나오는데 아마 두 분이 들어갈 정도의 해종릉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릉인데 북한에서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북한에 발표된 거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긴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책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보면 위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홍룡사, 해종사는 고려 초기에는 하여간 제가 볼 때 고려 초기 고려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고려사 어디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홍룡사, 해종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국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 다음에 해종사는 나주의 토착 세력의 외척인 오씨들에 의해서 제사가 계속되어 왔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제사를 안 지내면 외척 집안에서 지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그다음에 그러다가 고려 현종이 나주에 피난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안 되고 피난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해종사가 제사가 시작했어. 조선 초기 아까 그 세종 때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중종이라고 쓰는 것은 동국여지승남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마을에서 제사를 이어왔다니까 그걸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 금성일기 기록을 본다고 한다면 세종 29년 1429년이죠. 1429년에 아마 폐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고려 왕건의 가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건이 제2시절에 신흥왕후 유씨, 장왕후 오씨, 신명 순성왕후 유씨 이 세 명의 왕후를 뒀습니다. 근데 신흥왕후 유씨는 알다시피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장왕후 씨는 아들 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신명 순성왕후는 오남 이제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초기에, 고려 초기에 여기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 이렇게 외척 세력이 지냈다고 하는 것은 고려 초기에는 안 지냈다고 제가 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자, 나주호씨 아버지가 오다련, 그 다음에 신명 순성왕후는 충주 유씨 유궁달이에요. 근데 이 유궁달은 오남이제를 낳았어요. 왕건이 오남이제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 세력들이 굉장히 컸다. 그 다음에 왕건이 주로 여기 가서 주로 생활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정이 없는 사람한테 오남이제를 낳을 리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주로 여기 가서 기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거할 수밖에 없는 게 내용적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예요. 왜? 여기 지금 유궁달이라는 사람이 충주지만 충주는 사실은 고구려 중현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 순성왕후의 딸이 첫 번째 딸이 낭당공주인데 이 낭당공주는 경순왕의 아내예요. 경순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정종, 광종 이 세력들은 경순왕, 경주 경순왕을 자기 낭당공주가 경순왕의 아내니까 경주 세력들을 포섭하지. 그 다음에 이게 충주 육시란 말이에요. 그럼 충주는 중현경이냐 고구려 세력도 있지. 거기다가 또 하나 여기에는 누가 또 세력이 있냐면 후백제 결혼의 사이인 박영규라고 있어요. 해룡신사의 시조신인데 박영규가 또 여기 세력이에요. 정종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박수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주에 박수경인데 여기도 여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보면 얘가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근데 왕자부는 알다시피 여기 지금 유근필, 박수리, 복지경 이 사람들인데 유근필은 무송현 사람이에요. 원래는 평북 사람인데 무덤에는 무송현으로 돼 있어요. 영광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수리, 복지경은 둘이 공통적으로 해성군 출신이에요. 당진 사람이에요. 왕건은 개성 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근필은 영광, 박수리는 당진, 복지경도 당진. 다 해상 세력이에요. 왕건도 개성. 그 다음에 나주, 오다령은 나주. 전부 다 해상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상 세력이 다 죽었어요. 유근필도 죽고 복지경도 941년에 죽었어요. 왕건이 943년에 죽었거든요. 마지막에 해종이 죽고 나서 해종이 945년에 죽어요. 그런데 그 해에 박수리도 죽어요. 귀양 가서. 사실 귀양 가서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 세력인데 아까 장황호 씨가 박수리한테 자왕포를 보여가지고 그 보인 내용을 가지고 박수리가 정륜을 삼자고 왕건한테 건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해종 왕으로 오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세력으로 보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왕건이 죽으면 이들이 세력이 크니까 이들이 왕이 될 확률이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박수리가 정륜을 청하자고 해종을 이렇게 옹립하니까 정륜으로 세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리가 945년에 해종이 죽자마자 바로 귀양 가요. 근데 귀양 가가지고 죽어요. 사약과가 죽는데 누가 죽이냐? 왕규가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왕규는 그 당시에 귀양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뭐냐면 이 세력들이 제일 얄미운 사람이 이 사람이죠. 가만히 있으면 지그들이 세력을 차지할 텐데 이 박수리가 이 얘기함으로써 이 해종이 왕이 올렸단 말이에요. 정인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귀양 가자마자 해종이 죽자마자 바로 박수리를 귀양 보낸 것은 이들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대충 증명이 되죠. 뭐가 증명이 되냐? 그 초기에 해상 세력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정종과 광종이 왕이 올랐는데 그 해종 세력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그러면 초창기에 절대 국가에서 해종사를 세워가지고 왕의 제사를 진행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려 초기에는 흥룡사나 해종사를 지을 수가 없다. 왜? 조금 전에 말한 세력에 의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광종이나 정종 세력들이 이미 왕이 올라가지고 박수리까지 해상 세력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왕 중에 궁궐에 있는 해상 세력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박수리가 마지막 인물이에요. 결국은 해상 세력이 모두 사라지니까 그 말은 거꾸로 뭐예요? 왕건의 후위 세력. 그 세력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토착 세력은 오씨들이서 제사되다가 그 다음에 현종이 피난 와서 그 다음에 문종 때 아까 문종 때 제구사를 파견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종 때나 문종 때 해종사가 만들어서 1429년 조선 초기 세종 때 금선익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때 폐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해종사는 고려 현종, 문종 때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사료되고 금성의 일기의 기록으로 보면 조선 세종 때 흥룡사와 해종사가 아마 그때쯤 1429년에 폐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금성상과 나주 나씨입니다. 이게 장화왕후는 어떻게 거꾸로 보면 금성상과 나주 오씨들의 세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성상과 나주 나씨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저 고려사 지리제 나주목조에 보면 본래 백제는 반라군, 경대왕 때는 금상군, 그 다음에 후 고구려 여기 있어요. 여기 끝에 보면 얼마 되지 않아 군민계, 군 사람들이죠. 군인이 후 고구려 궁예에게 의지해서 궁예가 태조에게 명하여 정기대감이 되어 해군을 거들고 와서 공격하여 빼앗아 고쳐 놔주라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군이 이게 신라 말의 변원이 후백제 왕을 청하여 그 땅을 모두 거느렸으나 얼마 되지 않아 군인들이 이건 거꾸로 보면 군민들이죠. 이 군인들이 바로 누구냐면 나주의 총례, 나총례와 나주 나씨들 세력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사망공신으로 왕건이 등극해가지고 940년에 사망공신을 지정하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유일하게 나총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사망공신으로 임명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때 나주를 공략할 때 군인들이 바로 군인들이 나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빼앗아 가지고 나주라고 했다. 이게 거꾸로 보면 나주라는 이 지명에서 나씨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제 상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벼로를 통이 금성이라고, 금성은 성종 때 정한 것이고 금성산에 신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고려사 지리지예요. 고려사 지리지에 금성산에 신사가 있다. 이 신사는 지금 충렬왕 때 정가신이가 주장했던 그 신사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별개라고 봐야 합니다. 정룡공이라 했던 그건 아니고 아마도 다른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내는 신사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금성산에 신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강주는 남쪽으로 와서 기순하였고 강주는 지금 진주 근방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부는 나주를 가리켜요. 서쪽으로부터 이소가 했다. 고려사 태조세가에 나오는데 서쪽으로부터 이소가 했다는 것은 서쪽에서부터 와서 결국 속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마 나주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도전 얘기가 쓴 글에 나주 사람들은 순역을 발견하라 설서에서 고려 태조가 후백지를 병합하는데 나주인이 힘이 되었다. 이 나주인과 이 군민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총래, 나총래, 나주, 나시 이 세력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 이 내용입니다. 자, 왕이 환도해가지고 9년에 목으로 승격을 시켰어. 목 승격시키고 벼로를 통이라 하고 금성은 성묘는 성종을 가리켜 성종 때 이미 정해졌고 금성산이 있는데 금성산에 신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여간 금성산에 신사가 있는데 이 신사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신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것이 좀 흠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으로 보면 금성산에 신사 있는 것은 이렇게 확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으로 보면 지금 아까 나주나시 그 세력들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주를 점령했을 때 해관 공을 세운 사람은 나총래로 보아진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조 940년이에요. 나총래를 삼안공신으로 책봉하는데 이 삼안공신은 자기가 정복 활동할 때 공을 세웠던 무장들을 가리키거든. 아까 이제 말했던 뭐 유금필이라든가 뭐 복지겸이라든가 홍유, 배행경 이런 사람들이 다 삼안공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나주인 나총래가 나와요. 나총래 그래서 아마도 왜냐하면 나총래가 왕건을 도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주 사람이니까 나주를 공략할 때 공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삼안공신에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나주의 세력 중에 금성산을 배경으로 해서 세력은 장하오 외척인 오씨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씨 세력도 삼안공신이니까 두 세력은 공존한다고 봐야 해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승남에 성씨조가 있어요. 우리 승남에 성씨조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김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씨가 나오고 오씨가 나오고 정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나씨고 세 번째가 오씨고 네 번째가 정씨, 나주정씨예요. 그러면 초창기 세력들은 나씨와 오씨가 거의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금성산의 세력은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왕건이 개성 출신이고 개성이에요. 개성도 그 바닷가예요. 그 다음에 나주 아까 나주 오씨들, 그 다음에 장화 오씨, 그 다음에 나주 아까 나씨들, 그 다음에 당진은 아까 박수리, 복지겸, 개성호 왕건 이 서해안 교통을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박수리, 복지겸이 당진 출신인 것도 그건 우연히 일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세력이 있다는 게 해상 세력을 주로 왕건이 가지고 자기가 기반이 돼서 나중에 왕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박수리가 마지막 945년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의 죽음으로써 결국은 해상 세력은 전멸했다고 봐야 해요. 그 해상 세력이 죽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나주의 장하오 오씨 세력도 사그라지고 그 다음에 삼안공신인 나씨 세력도 사그라졌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나주 나씨나 장하오 오씨 이 세력들이 중앙에 진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무신시 쉽게 말하면 충렬왕 그 이후부터 나씨 세력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사멸로 나주 세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부는 나주를 뜻하는데
특히 나주가 순영을 넣어서 태조에게 붙었다는 것은 결국 나총례가 왕건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공을 세웠다는 것 또는 같이 활동했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라의 금상군은 왕건의 정보로 나주로 개성하고 자기 세력을 기반으로 공을 세운 나총례와 나주나씨를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공을 세운 군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요 나주의 성씨를 나주의 지명을 따서 나씨라고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백제 지역이에요. 백제는 지명을 성으로 삼았어요. 지명을 성씨로 삼았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1923년에 북경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흑치상치 비문이에요. 백제 멸망을 할 때 의장과 같이 잡혀가가지고 중국에서 죽은 당나라 신당서 열전에도 실려있는 흑치상치 장군의 비문인데 그 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이 흑치준이에요. 흑치준인데 흑치는 지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치는 지명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명을 갖다가 성씨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국사에서 많이 배웠죠. 사택지적비 이런 말이 나와요. 사택은 사택지적의 비예요. 사택은 지명이에요. 성씨란 말이에요. 사택지적이에요. 근데 그 사택이란 말이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익산 미륵사의 서쪽 탑 있잖아요. 서쪽 탑 그 항아리 묻혀있는 끝에 항아리 거기에도 사택 적덕의 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사택 적덕의 딸. 그 사택도 지명이에요. 그 다음에 소정방이가 의자왕과 우리 백제 잡혀간 사람들 50명을 중국에 데려가가지고 당 고종 앞에 무릎 꿇고 인수인계를 해요. 근데 그것을 일본어 사신을 갖던 사람이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의자왕과 그 왕자 그리고 대좌평 사택 천복이 나와요. 이 사택이란 말이 계속 글씨가 똑같아요. 근데 이 사택은 사비성에 있는, 지금 부여예요, 사비성에 있는 어느 지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따지면 연개소문 연개도 지명이고, 을지문덕 을지도 지명이에요. 왜? 고구려도 백제와 똑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명을 갖다가, 성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백제정은 전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제 초기에는 8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왕족들 성이고, 나머지 그 사성은 백성들한테는 고려 중기 이후부터 백성들한테 사성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귀족들이 아닌 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지금 나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왕건이 정복을 나서 바로 나주를 했거든요. 이것은 왕이 오르기 전에 나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하고 나서 나총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망공시를 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인데 그럼으로써 지명을 따서 사성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주 나시오고 장하오 오씨는 초기 세력, 해상 세력이 물러나면서부터 완전히 전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이 다시 활개를 필 때는 무신난 이후부터예요. 나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10서선인데 나총례 10서선이에요. 나이키, 나영거 이 사람들은 전부 무신난 이후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고려 초기에는 해상 세력은 몰라고 그래서 나주 나씨와 그 다음에 장하오 오씨 외척인 이분들은 세력들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성산의 토착 세력 나주 정씨입니다. 금성산의 토착 이건 나주 정씨의 세력인데 자, 요거 세 번째가 지금 요 내용은 고려사 김영덕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금성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원정 11년에 나주 사록이 삼별초가 발라를 일으켰을 때 지금 나주부사 박보라는 사람이 나주 금성사를 사술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도망가려고 머뭇거리니까 상호장 정지려가 개탄해서 말하기를 호장이 되게 지방 호족 출신이거든요. 호족들이에요. 행정사무를 관당하고 조세를 수치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사람들이 호장이에요. 그냥 지방 호족들이죠. 그러면 이 정지려가 개나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성산에 입부하여 가시나무를 쓰고 책을 삼고 사조들을 격리해서 적이 이르러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사절에다 상처를 싸매고 사수했다. 그래서 나주를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서 김서, 정원기, 정년 등을 보내가지고 왕이 가상히 여기 김용덕에게
작칠풍과 김서정에게는 서보이를 사하고 또 쌀 15석을 사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정지려, 정원기, 정년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다 나주 정씨들이거든요. 그러면 금성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들이 금성산신을 지킴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 일체가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주 세력이 없이 그냥 정가신이가 서울 가가지고 한양에 가서 개경에 가가지고 금성산이 힘이 있으니까 정영공을 복귀하다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호족의 어떤 힘이 세력이 형성되니까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충렬왕 3년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탐나역에 금성산신이 음조에 징험이 있었다 하여 소자용화 해마다 쌀 5석을 보내 그 제사를 받들겠다. 이것이 고려사의 내용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이건 열전 정가신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려 고종 때 과거협지에서 진도 탐나를 정벌할 때 내가 실상 많은 힘을 썼는데 장수 장군들에게 상을 주고 나에게는 아무 녹을 주지 않은 것이 어째서인가. 반드시 나를 정령공으로 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서 음록을 하고 쌀 5석을 걷어서 그 산신의 사당에 제사했다. 이런 내용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건 정가신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가 이 내용을 보면 삼별천하를 토발하는데 금성산신이 도와줬으므로 정령공에 봉했다는 것은 지금 충렬왕 때 이 내용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원종 때 삼별초가 나눠 일으켰을 때 나주부사 박부가 모복거릴 때 정길이라든가 나주정씨들이 이런 세력들이 크게 도움을 줬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로 미뤄보면은 금성산신의 수비군은 금성선사의 제사에서 승전을 기원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 2, 3의 기록을 또 미뤄보면 김씨가 나주의 토성 1이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성씨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김씨, 나씨, 오씨, 정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초창기 세력들이고 요 정씨는 무신난 이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금성산을 배경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나주와 장왕호 오씨 세력들, 그 다음에 충렬왕 이후 무신난의 주권기에는 나주 정씨 세력들, 이렇게 해서 금성산을 배경으로 세 가지 세력들이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금성일기에는 수리장, 정념, 또 호장, 김청, 부호장, 정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로 보면은 정념이라든가 정금, 또 정원기, 정윤, 정지려 이런 사람들이 다 호족 세력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나주 정씨가 지방의 세력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호장들이 여기 행정사무도고 조세수치도 하고 전투도 지휘하고 각종 신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금성산신의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추론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금성산신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나주정씨가 금안동에 가깝게 사니까 아마도 그들이 혹시 또 주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국가에 편성된 사전에 실천된 산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사 지지에 나오는 건데 총 17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라는 대사, 중사, 소사로 되어 있는데 고려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고려는 중사 5개, 소사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중사가 5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5이고 소사도 5개예요. 근데 소사는 여기 잘 보면 진안, 마이산, 남원, 지리산, 영암, 월주산, 그 다음에 해양은 무등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에 금성산은 올라가 있지 않아,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사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건 대사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을까 지금 찾아보니까, 여러분 보면 지금 아까 그 신라의 대사는 왕, 경주 안에 있었거든요. 경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경주 아니니까 고려는 개성근방이니까 아마 이게 이 사전이라고 써진 거, 그 다음에 황해도 황주 사전이라고 써진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요렇게 요 세 개가 그 개성하고 가까우니까 아마도 요 세 개가 대사의 중심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제사도 세 개가 나와요. 여기 비류수, 비백산, 그 다음에 태령산 이렇게 국가제사 3개가 나와요. 그냥 중사 5개, 소사 5개, 국가제사 3개, 그 다음에 사전 3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 기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소정방사, 여기 소정방사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려사 지리지 나주목조에는 금성산에 신사가 있다고만 돼 있지 사실은 사전에 실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래서 제 추측인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 고려 예종 때 추정하기를 예종 때 예의상정소를 설치를 합니다. 이 상정소를 설치하는데 예와 의례를 항시 정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예의상정소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고금 상정 예문을 발행하거든요. 옛날과 지금에 있던 그 예문을 금속 활자로 처음 발행을 해요. 그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직지심경이 아마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금속 활자 만든 것이 이 예의상정소에서 만든 고금 상정 예문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보통 예종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아마 사전이 확립됐을 거라고 짐작해 보는 거예요. 왜?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예의상정소를 이때 설치했기 때문에 모든 예에 관한 것은 아마 이때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전은 여기 지금 고려사 지리지 이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은 아마도 예종 때 1113년에 만들었을 거다. 그 이전에 사전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짐작해 볼 수 있다. 10분 가시고 10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사전에 실린 그 산처록 내용을 우리가 17가지 정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동국여지 승남에 실려있는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동국여지 승남에 사실은 47개 신사가 있다고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게 동국여지 승남이니까 조선시대 문헌이죠. 조선시대 성종 때 문헌이라고 가정하면 47개 신사가 있는데 실제 사전에 실려가지고 제사를 지낸 것은 17개밖에 없습니다. 대사중사 소사가 17개예요. 그럼 나머지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고을에서 알아서 지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우선 내용을 보면 고려사에 실려 있는데 조선 동국여지 승남에서 실려 있는 신사는 송악신사입니다. 고려사에 실려 있다는 얘기고 역시 감악신사도 마찬가지로 고려사에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충주무기성 월악신사도 고려사에 실려가 있고 여기 나주주 금성산도 김경선주 정가신주에 다 실려 있고 그 다음에 광양부등산 신사도 역시 실려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내려왔다는 증거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멱산사도 역시 마찬가지 고려사에 실려 있고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대충 고려시대에 지냈던 것들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예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산신숭배는 대충 요약해서 보면은 국가 취재 대상에 사전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에는 중사 5개, 소사 5개, 그 다음에 사전에 3개, 국가제사 3개, 그 다음에 소종방사 이렇게 해서 17개가 사전에 실려 있는 겁니다. 거기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제사를 지내기 향과 충문을 이루는데 이것은 이제 금성일기 내용에 보면 공민왕조에 보면은 외산제고사 또는 외산기운별감 이런 사람을 파견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명산대천의 유교적인 틀은 성종 때 대개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원구제하고 오묘 그 다음에 서경에 가가지고 산천이 제사 지냈다는 걸 봐서 되게 성종 때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성종이 유교 이념에 보다 충실하게 하려고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은 성종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종 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그 전에는 사전을 만들기 위한 정지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고려시대 별기운은 봄과 가을의 2번째 또는 공양왕 때는 13곳에 별기운을 파견한 적이 있어요. 제사 지내도 보내는 사신을 갖다가 별기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기본틀은 성종 때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의례에 관한 것은 예종 때 사전에 등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예종 때 예의상정서를 설치해가지고 고금 삼정예문을 발행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종 때 예의상정서는 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의상정서를 만들어서 국가의 모든 체계, 의례와 관계된 것을 모두 집대성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 책인데 이 책은 최윤희가 지었는데
금속 활자로 만들었다고 동국 이상국집에 이규보가 써놨어요. 그런데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미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성사는 적어도 충렬왕 이후에 재심작인데 사전에 등재됐을 것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는 봉작을 하고 자기를 주고 그 다음에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줬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게 추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어야 사전에 들어가지 자기도 안 준 사람이 사전에 실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으로 보면은 정령공으로 지명을 했으니까 충렬왕 때 정령공으로 자기를 내렸으니까 아마 사전에는 그 이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예종 때 예를 들어서 사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예종 때 만들었으니까 충렬왕 이후에 사전에는 등재될 수가 없죠.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러면 추론이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종 때 만들었으면 예종 때 사전에 다 등재가 돼야 하는데 금성산시는 사전에 등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충렬왕 이후에 분명히 사전에 등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든 간에 금성산은 적어도 충렬왕 이후에 사전에 등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자, 조선시대 금성산신입니다. 금성산신의 사전화. 앞에 고려는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중사 5개, 소사 5개, 국가제사 3개, 그 다음에 사전 3개, 이렇게 해서 17개가 사전에 등재됐다고 했습니다. 잡다한 거예요. 대사, 중사, 소사로 정확히 된 게 아니거든요. 당체제로 된 거지. 그런 걸로 보면 잡사를 정리하는 것이 조선 초기에 아주 커다란 과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신민사가 산천제를 모두 행했지만 유교적인 예에 따라서 지배질서의 새로운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건 태종 때 했어요. 그래서 풍속을 바로잡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 조선시대는 봉작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사전에 편입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왕에 올라서 금성산뿐만 아니라 무등산, 지리산을 호국백이라고 작호를 내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태종 이방원이가 사전에 등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세종이 심판을 부여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봉작은 태조 2년 지리산, 무등산, 금성산, 그 다음에 계룡산 이 사람들의 호국백이라고 하고 작호를 줬다는 얘기예요. 사전 편입은 뒤에 나와요. 사전 편입은 이게 이제 사전에 편입된 건데 여기에 전라도, 전주, 성황, 금성사에 나오고 모두 소사이다. 사전에 편입했다. 이거 제도권이 지은 거예요. 이건 태종 이방원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전에 편입하고 사전에 편입되면 그 다음에 심판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 때 심판을 부여하는데 그 심판이 이거예요. 금성산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 위판은 금성산 지신이라고 써서 서재관에게 제사를 했다. 이건 세종 때 세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판을 제도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작호를 주고 그 다음에 사전에 편입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부여했다. 이게 조선시대 체계예요. 자, 조선시대 세종 때 편찬된 내용인데 세종 때는 정확히 신라와 같이 대사, 중사, 소사가 정확해요. 그런데 대사는 2개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대사가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사직, 종묘 요거 2개예요. 그 다음에 파란 글씨 비백산, 숭악산, 삼각산, 지리산은 중사예요. 나머지 여기 지금 월출산, 금성산, 계룡산, 여기 우불산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11개가, 소사가 11개가 있는데 합쳐서 17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동국예주승남에 신사가 4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는 이렇게 17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신사는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성산의 구조합니다. 금성산의 단의 높이는 지금 원래 이것은 국조 5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옮긴 겁니다. 대사, 중사, 소사인데 금성산은 소사라고 했으니까 단의 높이가 조선시대는 2척 5천이에요. 2척 5천이에요. 1척이 33.3cm니까 아마 2척이면은 거의 한 60이나 70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천이 1초는 3.3cm거든요. 그러면 15cm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높이가 한 75cm에서 80cm. 그러니까 소사니까 제단의 높이는 70에서 80 정도 이 사이에 제단의 높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성산사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은 우리 나주시 부원장이신 윤여정 선생님이 사후수계 등록을 저한테 주어서 거기서 참고한 내용인데
금성사후 건립이에요. 병인 윤상월 초상일로 되어 있는데 사후수계 등록에 두 개의 내용이 나와요. 금성산사에 대해서 두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숙종 1686년 그 사후수계 등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좀 내용만 잠깐 한다면 금성산 사후는 여기 사후가 사후 협실이 서쪽변 끝트리가 서쪽변 두 칸이 흙이 퇴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후, 사후 3칸, 협실 5칸, 헌관제신 7칸, 합해서 15칸인데 이 규모가 지금 사후 3칸이라는 것은 본당, 신당이 3칸이라는 얘기고 협실 5칸, 헌관제신 7칸이면 15칸이거든요. 그러면 이 15칸이면 신당 3칸, 협실 5칸, 헌관제신 7칸이 15칸이면 제법 큰 규모의 집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중학단, 우리 그 계룡산 실원사에 남아있는 중학단은 넓이가 보면은 한 칸이 제가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 우리가 양팔 벌려서 한 배 반 정도 한 칸이거든요. 그러면 3칸 정도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어떻든 간에 규모로 보면 신당 3칸, 협실 5칸, 헌관제시 7칸이니까 15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법 큰 규모의 금성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다른 기록이 없는데 사후수계 등록에 금성산 사후가 이렇게 사후는 3칸, 그 다음에 협실이 5칸, 헌관제실이 7칸, 모두 합쳐서 15칸이다. 여기 지금 합치면 15칸이거든요. 그래서 15칸 정도 규모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금성당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관은 그럼 어떤 거냐? 그 헌관, 그 금성당에 제사될 때 헌관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사일 경우, 중사일 경우 소사입니다. 소사는 여기 보면 3품에서 5품 사이의 벼슬아치들이 헌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금성산도 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이 3품에서 5품에 해당하는 벼슬아치가 금성산 제사로 관장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금성일기 속의 제사입니다. 공민왕 때부터, 이제 고려 공민왕이죠. 공민왕 때부터 성종 때까지 기록이 남아있어서 다행히 아마 왕조 실력에 없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을 정리해보면, 태조 때는 기은사 강의부를 내려볼 당한 게 나중에 왔어요. 공정, 태종 때는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내려다 보면 중간에 기은별감 쭉 나오다가 태종 7년에는 연종하는 기은별감, 연종이라는 것은 연말을 가리켜, 연말에 기도드리러 오는 별감이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기운별감 쭉 나오다가 연종하는 기운별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어차피 하는 행위는 다 똑같습니다. 직책만 좀 다르다 뿐이지. 그 다음에 세종 7년부터 17년까지는 이거 내용 보면은 금성제를 28일, 남해제를 29일. 금성제를 지내고 남해제 지내고, 금성제 지내고 남해제 지내고, 또 금성제 지내고 남해제 지내고 이렇게 나와요. 17년까지는 금성제를 먼저 하고 남해제를 나중에 지내요. 사실은 남해제가 중사고 우리 금성제는 소사거든요. 그건 순서로 보면 대사가 먼저고 중사가 나중이고 소사를 지내야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 이 금성일기 내용으로 보면 남해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금성제를 지내거나 다 나중 목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중 목에 그 목민관, 목사의 의중에 달려있지 않는가, 목 관할이기 때문에 순서를 마음대로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여기 그 다음에 세종 또 18년부터는 거꾸로 남해제 지내고 금성제 지내고 쭉 내려와요. 그러다가 문정 원년에 다시 금성제를 또 해요. 그러다가 또 단종 때는 금성제 지내고 또 그 다음에 남해제 지내고 순서를 지 마음대로 바꿔요. 원래 순서대로 오면은 남해제 지내고, 남해제가 중세니까 남해제 지내고 금성제를 지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 이 내용, 금성일기 내용으로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제사일은 전부 1월부터 2월 사이에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초창기에는 대개 태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는 내시나 중앙인사가 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그 내려오는 관직은 전부가 기은사, 별기운별감, 기운별감, 연종하는 행향별감, 연종하는 재행향별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는 일은 다 똑같았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대사, 중사, 소사, 중요도를 보면 당연히 대사고 그 다음에 중사고 소사인데 금성제를 지내는 걸 보면은 아까 세종 17년까지는 금성제 지냈다가 남해제 지내고 또 그 이후에는 남해제 지냈다가 금성제 지내고 또 단종 이후부터는 또 금성제 지내고 나주 지내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바뀌는 것은 아마 구별 없이 교통 편의상 재행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올 때 항상 나주를 거쳐야 남해제가 영암 시종면에 있었으니까 영암을 가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아마도 모두가 나주목 관할이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거다. 그래서 소재관이 행할 경우는 소재관의 의도가 작용했다. 나주목 산하니까 목사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금성산사의 문제입니다. 금성산사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승남에는, 자, 상실사, 중실사, 하실사, 국제사, 이조당 이렇게 5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명이 승남이에요. 그 다음에 유영원이 쓴 여지제에는 역시 상실사, 중실사, 하실사, 국제사, 조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지도서는 상실사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호남읍제는 상실사, 중실사, 하실사, 국제사 여기까지 똑같은데 뒤에 칙명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당이라고 칭했다. 이조당을 명당이라고 칭한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 금성읍지에는 역시 끝이 예조명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아까 여기요 호남읍지하고 호남읍지에 명당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금성읍지에도 예조명당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조명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당이 결국은 아까 말한 이조당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우리 금계도에 가면 명당거리가 있고 산정도에 가면 역시 명당거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5개 중에 유일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조명당이에요. 산정동 60번지 일대가 이조명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발견한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조명당, 이조당, 명칭당 이런 내용에서 찾았고 그 다음에 실제 금계동에 명당거리가 있었던 것이 지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착안해가지고 산정동 60번지가 이조당의 자리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종실록에 예조의 장계에서 김해 제석당, 나주의 금성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성당이라고 하는 나중에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금성당인데 금성당이라는 당호가 처음 나온 것이 세종실록이에요. 그 이전에는 금성당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당호를 금성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종실록에도 나주가 금성산에 나라에서 제사하는 사후 외에 사살한 신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금성산에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사후가 금성당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종 때 것이니까 그건 세종 때 거고 왜 사살한 신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실사, 중실사, 하실사, 국제사는 성종실록으로 보면 이건 1481년에 예를 들어서 동국유리승남이 만들어지고 신정 동국유리승남이 1530년에 만들어졌다면 성종실록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국가에서 제사하는 사후는 금성당일 확률이 많고 사살한 신사가 5개 있다는 얘기는 상실사, 중실사, 하실사, 국제사 아니면 이조당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인조실록에는 전라도 지리산, 금성산, 남해당에 향과 충문을 보내서 예절을 했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9번째 사후수계 등록 영조조에는 영조조예요. 여기에 향과 충문을 안전에 금성당 마지막에 금성당이 아까 여기 지금 세종실록에 처음 나오고 왕조실록에 금성당이 마지막 나오는 기록이 이 기록이에요. 사후수계 등록이지만 하여간 영조 때 것이니까 1733년이거든요. 그러면 금성당이 세종 1429년, 23년부터 금성당이라는 당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금성당이 영조 9년까지도 이 금성당이라는 당호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성당은 하여간 1423년부터 1733년 이 사이에는 그대로 존재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이 기록으로 보면 아까 1, 2, 3, 4 금성산에는 5개의 신사가 있다. 그 중에서 승남의 이조당을 명당이라고 하고 이조명당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산정동 60번지 일대. 그래서 명당거리도 추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지금 요것만 하나만 5개 중에서
이거 하나만 지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산의 신사 중에 금성당이라고 하는 칭호는 세종 5년 1423년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록 기록에 그 구에서보도 1645년 인종 23년에 마지막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덧붙여서 보면은 사후가 금성당으로 생각되는 것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실록에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사설이다 하니까 금성당은 당연히 이 하나로,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게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1번과 7번의 기록에서 봤다면 금성당 외에는 모두가 사설신사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려시대는 개성에 신사를 5개를 뒀어요.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고려 개성에는 송악신사에 5개 신사가 있는데, 성왕, 대왕, 국사, 권여, 부녀 이 신사 5개 뒀는데, 고려가 망한 조선시대에 그것도 한양이 아닌 나주에 5개 신사를 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금성당이라는 것은 아까 성종실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제사하는 건 하나고, 나머지 상실사, 중실사, 하실사, 그 다음에 국제사, 이조당은 사설신사라고 봐야 한다. 그런 것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 때 사전을 혁파해가지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던 사대부들이 한양이 아닌 나주에 5개 신사를 둘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성종실록 얘기가 맞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금성당 하나고 나머지 대여섯 개는 사설신사라고 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 1에서 9번까지 기록으로 보면 최소한 국가에서 제사를 수반한 것은 173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기록으로 보는 것이고, 이제 아울러 겸산유고가 있습니다. 이병수 씨가 쓴 겸산유고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금성산 기후문이 나오고 제 금성산신문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병수 씨가 1855년 고종 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고종 고무렵이에요. 대원군 시절에. 그 1855년부터 1941년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뭐 90 정도 사셨거든요. 이분이 쓴 그 금성산 기움은 제 금성산신문 이 기록으로 보면, 국가 기록은 1743년이 마지막이지만 이 겸산유고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과 금성산신문이 있다는 거 보면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끝났지만 그 뒤에 별도로 아마도 지방의 이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제사를 계속 지냈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주도서가 조금 전에 1755년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금성당이 이렇게 나옵니다. 돼 있어요. 금성당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보다 늦게 만들어진 여기 조선 후기 지방지도예요. 여기에 금성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872년이니까 아까 겸산유고를 썼던 이병수 선생이 1855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871년에 이미 금성당이 지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1872년에도 금성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없어졌냐? 제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금성당은 1872년부터 1907년에 모든 사원을 폐지하라는 폐지령이 내립니다. 1908년, 9년 그 무렵에 내려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마 금성당은 없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금성산 시대 민관합니다. 지금 왕조실록에, 그 성경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녀들을 부녀들도 몸소 스스로 여기는 자가, 예, 사족의 부녀들도 몸소 스스로 여기에 가는 자가 있었다. 여기는 금성산을 가리킵니다. 금성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성경실록에 나주 금성산에 산에 이르러선 남녀가 섞여서 거치하여 이로 인하여 음란하여죠. 혹은 부녀를 잃은 자가 있었고 딸을 시집보낸 자는 처녀를 들고 금성당에 머물면서 이름하기를 산신에게 시집간 뒤에야 시집간다고 하니 이 같은 폐품은 진실로 마땅히 엄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또 나와요. 또 금성산에는 고을 사녀가 구름처럼 모여서 유숙하는데 혹은 배우자를 잃은 자도 있으니 이는 풍속에 관계되는 바이므로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시 성경실록에 나오고, 또 금성산에 사족의 부녀가 또한 처녀를 데리고 밤을 지내고 돌아갑니다. 역시 성경실록에 나옵니다. 또 중종실록에는 남포 형강 홍계호가 남포는 지금 저기 보령군 남포면을 가르칩니다. 대천의 수장에 있는 보령이에요, 남포. 근데 거기에 홍계예요. 근데 여기 홍계는 홍씨라고 보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 저 나주에 다시 도래마을에 그 홍씨 집안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추측한데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 보면
딸을 시집 보낼 때 사특한 말을 믿고 그 딸을 고향 나주에 있는 금성산의 성황사로 감아 태워 보내어 하룻밤을 묵게 하면서 신에게 시집 보내고 나서 데려다가 남편에게 시집 보냈다 하니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게 중종실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금성산에 산신의 제사를 지내는 건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음란함이 계속 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통제가 초기에는 잘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민간화돼서 사설화돼 간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자, 이 내용으로 보면 금성산의 산신신앙이 점차로 민간화되면서 음사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여섯 번째예요. 사전에 등재되어 합당하게 제사할 것을 제하고 그 나머지 음사는 일체에 금단하소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실은 천지에 제사하는 것은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하고 서인은 조상에 제사하거든요.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하고 대부는 오사에 제사하고 서인은 조상에 제사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사실은 조선 초기에 그 유교의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합당한 예예요. 그러면 산천이니까 산천은 제후가 제사하니까 백성들 일반 백성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전에 등재되어 합당하게 제사할 것을 제하고 나머지는 음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형태로 제사하는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음사니까 일대 언금해라 하는 것이 지금 태종실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비록 서인이라도 역시 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서인은 엄밀히 따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조상의 제사만 지내지 산천의 제사 지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서인이라도 역시 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예로서 마땅히 금지해야 합니다. 이게 정종실록에 나오고 9년은 명산대천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제사 않는 것이 없어 그 예와 분수를 너무 심합니다. 또 남녀가 서로 손잡고 왕래하는 것이 끊임없어 귀신에게 아첨하여 곡식을 소비하여 폐가 적지 않습니다. 역시 태종실록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산안에 단을 설하여 심판에는 다만 모산지신이라고 쓰고 오로지 국제로만 생각하고 민간의 음사는 금하에서야 인심을 받았습니다. 역시 세종실록에 나와요. 이 내용으로 보면 요거는 지금 마지막에는 결국은 재상이나 경영관들이 이제 직강을 해서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해가지고 음사를 금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금성산신이 민간화가 되어가는 음사의 내용을 왕조실록에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6, 7, 8, 9의 내용으로 보면은 건국 초기부터 중종 때까지 사전화와 민간화가 끊임없이 교차 상태에 있었다. 중종 때까지 이 내용이 계속 교차 상태라고 하면 알다시피 성종 때 유교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중종 때 도학정치를 했던 조광조가 다시 부흥을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사전화가 거의 잘 됐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되면서도 사실 민간화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산천에 제사하는 것은 제후만 할 수 있는데 민간일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사설신사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쁨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성산의 민속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권 사대부들이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은 부정한 것은 아니죠. 집권 사대부들이 산천에 제사한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백성들의 오곡을 잊게 하고 백성들의 식량을 풍족하기 때문에 제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강하게 하진 않았죠. 진언은 했어도. 따라서 이 민간화가 돼가면서 이 산천신앙이 조선시대에 가서 민간화가 돼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 존재한 것이 동지에 가서 아마 정착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짐작해 봅니다. 동지에 산신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이 분화돼서 오늘날 산신제를 지내는 동지의 일종의 아마도 그와 관계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 보면은 나주지방과 관련이 있는 백제의적은 백제본계에서 본 것처럼 삼국사기 제천사지를 행해서 단을 만들고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지만 역시 나주지방에는 충분히 광야지대가 있는 걸로 해서 산천신에게 제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 신라시대는 삼산 5학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지만 나주에는 월라학, 무진학, 서다산, 그 다음에 도서성, 그 다음에 동로학,
그러니까 각 이 등이 나주 지역과 근접하지만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었을 뿐이지 특별히 나주 금성산하고는 관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들어오면서 금성산시는 충렬왕 때 정영공이라는 것은 작호를 얻는다. 이 작호는 이때 나주 세력의 중앙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사전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영공이 봉화진 이후에 그 이후에 사전에 들어갔을 거라 저는 추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산 기원 명강을 파견해가지고 국가에서 수시로 복을 빌거나 또 왕실의 측근을 파견했다는 것도 그 내용으로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금성산의 기록을 미뤄보면 정영공으로 봉작된 이후부터 사전에 등재했을 가능성이 많다. 아까 예종 때 예의상정서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관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봐야죠. 사전은 그때 편찬됐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선의 잡사의 대상을 정비해서 금성산을 소사로 편집하고 태조 때 호국배, 태종 때 사전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심판을 부했다고 금성잔지신 심판을 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금성산의 높이, 단의 높이는 2,5천이고 그 헌관은 3품에서 5품 정도 벼슬아치. 그 다음에 규모는 신당 3칸, 협실 5칸, 헌관지실 7칸에서 모두 15칸의 규모였다고 하는 것을 사후숙의 등록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주의 내하일기의 금성일기로 보면 조선 초기에 기은별감이나 연정, 환원, 재앙별감을 파견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성일기에서는 금성산의 제사가 정월부터 2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중사인 남해제, 소사인 금성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소제 간의 의도가 작용했을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종실록에 처음으로 금성당 당호가 나오는데 요 내용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동궁일승남에 5개, 나주목에 5개 신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금성당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고 나머지 5개는 사설신사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성산실의 민관화는 산신신앙이 점차로 민관화되면서 음사로 변하고 그 다음에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는 걸 봐서 아마도 산천이 제사를 음사로 규정해가지고 억압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민관화되면서 그 민관화가 결국은 산신신앙이 동제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 않나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10번째입니다. 조선시대 금성당의 제사 기록은 왕조실록에는 임조실록에 기록된 1645년 기록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사후숙의 등록에 나타나는 것은 1733년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기록은 이후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주도서는 1757년에 만들어졌고 조선 후기 지방지도가 187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금성당은 1782년까지는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래서 1782년부터 1908년 칙령 50호로 모든 사원이 사라지는데 그때까지 아마 1872년부터 1908년 요 사이에 금성당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폐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겸산유고에 아까 1855년에 태어나서 1941년에 죽었던 겸산 이병수 선생이 쓴 겸산유고 기록에 비춰보면 지방의 유림이나 뜻 있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아마도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1907년까지는 금산산 제사를 지내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겸산유고에 금산산 산신문이라든가 기우문이 나타나니까 그걸로 봐서 그러고 나서 1908년 칙령 50호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해야 할 것이 금성산이 지금 현재 지뢰 매설 지역이 돼 있고 군부대가 정상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발굴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그런 발굴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금성산신을 이렇게 보면서 나주 목사로 부임했던 사람과 나주 현감으로 부임했던 사람들이 한 3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나주 목사로 왔던 사람들이나 현감으로 왔던 사람들은 전부 문관이거든요. 무관은 아니에요. 무관이 됐다면 병마절도사나 첨절제사로 나가지 열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그 목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나주에서 해야 할 일이 그 목사들
선생아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 목사들 집안의 가문의 문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집을 통해서 나주의 모든 그 기록들을 한번 전부 정리해 보는 것도 우리 나주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그것도 한번 제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